만약 우리가 알던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스럽게 살았던 남자가 사실은 가장 완벽하게 왕실을 설계한 소름 돋는 천재였다면 어떨까요? 안녕하십니까, 타임체이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1860년대 온갖 부정부패와 권력의 암투가 썩은 내를 풍기며 진동하던 조선의 한복판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때는 바야흐로 1863년 철종 14년의 겨울입니다. 한양의 칼바람은 살을 애듬 매서웠고 백성들의 삶은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 짐승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쌀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굶주린 백성들은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다 못해 진흙을 빚어 먹으며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참혹한 아비규환의 지옥도 속에서 오직 한 가문만이 비단 옷을 겹겹이 입고 따뜻한 온돌방에서 기름진 고기를 뜯으며 천하를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장동김씨, 우리가 흔히 부르는 안동김씨 가문입니다. 순조, 헌종, 철종에 이르기까지 무려 3대에 걸쳐 60년 동안 조선의 왕실을 철저히 유린하고 농단했던 이 거대한 권력의 카르텔, 이들의 권세가 어느 정도였냐고요? 당시 한양 골목길의 꼬마 아이들조차 임금님은 몰라도 김작은 대감은 안다고 노래를 부를 정도였습니다. 안동김씨 가문의 영수였던 김작은의 집에는 매일같이 뇌물을 바치려는 수령 방백들의 행렬이 심리 밖까지 이어졌고, 그 집에서 기르는 개조차 고기 반찬이 아니면 입을 대지 않았다는 야사가 전해질 만큼 그들의 권력은 하늘을 찌르고도 남았습니다. 왕은 그저 안동김씨가 허락한 옥자에 앉아 숨만 쉬는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똑똑하고 영특한 왕족? 안동김씨의 눈에 띄는 순간 그날로 영모의 누명을 쓰고 사약을 마시거나 유배지로 끌려가 피를 토하며 죽어야 했습니다.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다 하루아침에 끌려와 왕이 된 철종은 자신의 가족과 측근들이 안동김씨의 칼날에 쓰러져가는 것을 보며 매일 밤 술과 여색에 빠져 두려움을 달래야만 했죠. 승정원 일기의 기록을 보면 철종은 제위 후반기로 갈수록 원인 모를 폭통과 소화불량,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는 날이 급격히 잦아집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화병, 그리고 과도한 주색 잡기로 인해 왕의 육신은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끔찍한 공포 정치의 한가운데 안동김씨의 서슬퍼런 감시망을 피해야만 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흥성군 이하응. 인조의 셋째 아들인 임평대군의 8대 손이자 영조의 핏줄을 이어받은 남영군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의 종친이라는 신분은 당시 조선에서 축복이 아니라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끔찍한 저주였습니다. 이하응은 자신의 형제들과 조카들이 안동김씨의 견제를 받아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철저하게 미쳐야 한다. 아니, 미친 개가 되어야 한다. 황현의 매천야록을 펼쳐보면 이 시기 이하응의 처절한 연기가 얼마나 눈물겹고 비교했는지 아주 상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하응은 자신을 버렸습니다. 왕족의 채통? 그딴 건 개나 줘버렸습니다. 그는 일부러 낡고 헤어진 도포 자락을 펄럭이며 갓은 이리저리 찌그러진 채로 한양의 온갖 기생집과 투전판을 전전했습니다. 안동김씨 세력가의 집안의 잔치가 열렸다는 소식만 들리면 체면 따위는 내던지고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하루는 안동김씨 가문의 핵심 실세였던 김병기가 자신의 집에서 거창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산의 진미가 가득한 상이 차려지고 당대에 내로라 하는 권세가들이 비단 옷을 뽐내며 앉아 있었죠. 그때 이하응이 불쑥 나타납니다. 그는 상석에 앉지도 못하고 댓돌 아래 쪽을 앉아 하인들이 먹다 남긴 고기 뼈다귀를 집어들고 개걸스럽게 뜯어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병기가 조롱하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흥성군, 대군의 자손이 어찌 그리 비루하게 구시오? 차라리 내 바짓가랑이 밑을 기어보시오. 이하응은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바보처럼 낄낄거렸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이 기라면 기어야지요. 암요. 그러고는 정말로 네 발로 기어 하인들이 조롱을 받으며 잔치집 마당을 뒹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상가집게라 불렀고 도성의 왈패들조차 그를 궁도령이라 부르며 함부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과연 그저 살기 위한 비굴함 뿐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하응이 기생집에 누워 술주정을 부리며 해벌레 웃고 있을 때 그의 매서운 눈동자는 안동김씨 실세들이 입술을 읽고 있었습니다. 투전판에서 돈을 잃고 징징거릴 때 그의 귀는 한양 도성에 도는 모든 민심과 정치적 동향을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파라코 행세를 통해 안동김씨 살생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림과 동시에 그들의 방심을 틈타 어마어마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철종의 병세는 악화되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철종 14년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어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대조전을 드나들며 진맥을 하고 탕약을 올리는 기사가 도배를 이룹니다. 가장 큰 문제는 철종에게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후궁들에게서 낳은 아들들은 모두 일찍 요절해버렸고 후계자는 완벽한 공백 상태였습니다. 안동김씨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철종이 죽으면 또 우리 입맛에 맞는 멍청하고 기운 없는 왕족 하나를 데려다 허수아비로 세우면 그만이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권력을 연장할 다음 장기말을 고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이하응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겨눈 관역은 안동 김씨가 아니라 구중궁궐 가장 깊숙한 곳에 유폐되다시피 칩거하고 있던 조선 왕실의 최고 어른 바로 신정왕후 조씨였습니다. 흔히 조대비라 불리는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그녀는 순조의 아들이자 조선 제1의 미남이자 천재로 불렸던 효명세자의 빈이었습니다. 남편 효명세자가 안동 김씨를 몰아내고 왕권을 강화하려다 22의 젊은 나이에 피를 토하며 급사했을 때 그녀는 피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아들인 헌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도 안동 김씨의 견제에 시달려야 했고 헌종마저 후사 없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안동 김씨가 제멋대로 철종을 왕으로 세우는 꼴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던 한가 원한의 화신이었습니다. 조대비의 가문인 풍양 조씨는 안동 김씨의 압도적인 권력에 밀려 숨죽이고 있었고 대왕대비라는 최고 존칭을 받고 있었지만 실상은 안동 김씨가 쳐놓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였습니다. 매일 창덕궁 대조전의 깊은 방 안에서 향을 피우고 불경을 읽으며 세월을 죽이고 있던 조대비의 가슴 속에는 안동 김씨를 향한 시퍼런 사리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밀한 정보망을 통해 이 사실을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어본 사람이 바로 흙바닥을 뒹굴던 상가집게 이하응이었습니다. 이하응은 조대비의 조카인 조성아에게 접근합니다. 조카님, 나라의 명운이 풍전등하여 주상 전하의 춘추가 한창이시나 후사가 없으시니 이 나라의 종묘사직은 어찌 되겠소? 대왕대비 마마께 전해주시오. 내게 아주 영특한 둘째 아들 명복이가 있어. 그 아이를 대왕대비 마마의 양자로 입적시켜 왕통을 잇게 하신다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마마의 평생 한인 장동 김씨 놈들을 쓸어버리겠소이다. 이 위험천만한 밀어는 조성아의 입을 통해 창덕궁 깊숙한 곳 조대비의 귀에 닿습니다. 조대비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왕이 후사 없이 승하할 경우 후계자를 지명할 권리는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인 대왕대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하응의 아들 명복이를 자신의 죽은 남편 효명세자의 양자로 입적시킨다면 왕통이 정통성마저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하응은 왕위 계승권에서 멀어져 있는 종친이었기에 안동 김씨의 경계망을 피하기 안성맞춤이었죠. 두 사람의 은밀한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폭풍 전야. 조선의 역사를 뒤바꿀 거대한 파도가 1863년에 겨울 바다 아래에서 무서운 속도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시계바늘은 째깍거리며 거침없이 1863년 12월 8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 묘사된 그의 겨울의 궁궐 풍경은 음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철종의 병세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내의원 제조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탕약을 대령했지만 철종은 이미 음식물을 삼키는 것조차 버거워했습니다. 가래가 끓고 맥박은 짚히지 않을 정도로 미약해졌죠. 궁궐 안팎에는 흉흉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전하께서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드시다더라. 장동 김씨 대감들이 벌써 후계자를 골라놓고 밀서를 돌린다더라. 한양 도성은 거대한 정적과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시각 안동 김씨 가문의 핵심인 영의정 김자근과 좌의정 김은근 역시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시로 사람을 보내 철종의 상태를 살피는 한편 누구를 다음 왕으로 세울지 은밀히 모의했습니다. 그들의 명단에 이하응의 아들 이명복은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하응은 그저 잔치 때 남은 고기나 던져주면 해벌레 웃는 미치광이일 뿐이었으니까요. 안동 김씨들은 자신들의 말에 순종할 만한 권력 기반이 전혀 없는 어리숙한 종친들을 저울질하며 승리의 축배를 미리 들고 있었습니다. 주상이 승하하면 즉시 정당을 장악하고 우리가 점찍은 자를 대비께 올려 윤허만 받으면 끝이다. 그들은 너무나 오만했고 60년의 권력에 취해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방심하고 있던 사이 창덕궁 대조전 깊은 곳에서는 조대비가 치밀한 준비를 마치고 발톱을 숨긴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조대비는 철종의 임종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하고 자신의 신복인 환관들을 대조정과 희정당 안팎에 은밀히 배치했습니다. 그녀의 명령은 단 하나였습니다. 주상께서 승하하시는 즉시 그 누구보다 먼저 내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옥새를 무조건 내 처소로 가져와야 한다. 왕주 국가에서 옥새는 곧 천명이었습니다. 옥새를 손에 쥐는 자가 다음 왕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조대비는 안동 김씨들이 옥새를 가로채지 못하도록 철저한 보안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2월 8일 어이들이 다급히 침을 놓고 청심환을 입에 물렸지만 이미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33세의 젊은 왕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미시 정각, 창덕궁 대조전 안에서 길고 슬픈 곡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조선의 제25대 국왕 철종이 눈을 감는 그 순간 궁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이 혼란스러운 아수라장 속에서 누구보다 빠르고 냉정하게 움직인 그림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대비의 명을 받은 환관들이었죠. 그들은 영의정 김자근 등 대신들이 달려오기도 전에 철종의 침전에 있던 옥새함을 재빠르게 수습하여 대왕대비 전으로 내달렸습니다. 어차피 대왕대비라 한들 우리 장동 김씨 동의 없이는 그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다. 그들은 즉각 원상 왕이 승하했을 때 임시로 국정을 맡는 원로 대신 체제를 꾸리고 조대비에게 후계자를 논의하자는 청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처 입을 떼기도 전에 창덕궁의 정전에서 벼락같은 어명이 내려옵니다. 옥새를 무릎 앞에 둔 조대비는 수렴 너머로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하교를 내립니다. 당시 조선 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에 기록된 그녀의 하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습니다. 흥성군의 적장자 이명복을 익종 대왕의 대통을 잇게 하여 주상의 자리를 계승하게 하라. 순간 조정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안동 김씨 대신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누구라고? 흥성군의 아들, 그 상가집계 이항의 핏덩어리를 왕으로 세운다고? 영의정 김좌근과 좌의정 김은근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다급히 반대 의견을 내려 했습니다. 흥성군이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의 아들이 왕이 된다면 살아있는 친아버지가 왕실의 어른으로서 권력을 쥐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안동 김씨 가문에게는 곧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좌의정 김은근이 앞으로 나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려 했습니다. 대왕 대비 마마 불가하옵니다. 흥성군이 생존해 있는데 어찌? 하지만 조대비는 그들이 반발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옥새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미 대보를 찍어 천하에 공포하였거늘 니라서 감히 결정을 거스른단 말이냐? 어서 운현궁에 사람을 보내어 새 임금을 모셔오라. 옥새가 찍힌 공식적인 하교 앞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안동 김씨들도 그저 엎드려 부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역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 대왕 대비의 어명을 거역할 명분은 조선 땅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개돼지 취급하며 짓밟았던 흥성군 이하응이 사실은 자신들의 목줄을 끊기 위해 조대비와 함께 이 거대한 함정을 파놓고 십수년을 기다려왔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고 60년. 세도 정치의 거대한 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환청처럼 그들의 귓전을 때렸을 겁니다. 같은 시각 한양성 안운현궁의 풍경은 어땠을까요? 어명을 받든 영의정 김좌근과 도승지가 운현궁에 당도했을 때 흥성군은 안채에서 명복에게 관복을 입히고 있었습니다. 영의정이 땅에 엎드려 교서를 낭독하자 12살의 소녀는 두 손을 모으고 북쪽을 향해 4번 절을 올렸습니다. 가마를 대령하라. 도승지의 외침과 함께 명복이 어연에 올랐습니다. 호위 무사들의 호위를 받며 운현궁을 나선 가마는 창덕궁을 향해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한양 백성들은 이기적 같은 광경을 보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상가집계라 조롱받던 궁도령의 아들이 하루아침에 임금이 되어 입궐하다니. 백성들은 술렁였고 저마다 기쁨과 충격이 섞인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마의 뒤를 평소 입지도 않던 번듯한 관복을 차려입은 흥성군 이하응이 당당한 걸음으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60년 동안 안동 김씨가 철옹성처럼 쌓아 올린 세도 정치의 장벽이 자신이 치밀하게 설계한 이 한 번의 완벽한 배팅 앞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을 만끽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오직 정보와 인내 그리고 완벽한 법정 명분만을 이용해 당대 최고의 권력 집단을 일격에 무너뜨린 조선 역사상 가장 소름 돋는 무혈 쿠데타였습니다. 창덕궁 도나문을 넘어 대조전 앞마당에 어연히 도착했습니다. 12살의 소년 명복이 가마에서 내려 조대비 앞에 부복했습니다. 조대비는 발 너머로 소년을 바라보며 남몰래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죽은 남편 효명세자의 양자로 입적된 이 아이를 통해 그녀는 마침내 안동 김씨들의 숨통을 끊어놓고 친정인 풍양 조씨와 왕실의 권위를 되찾았으니까요. 즉각 수렴청정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권력을 행사할 의지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녀의 역할은 흥성군이 합법적으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도록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인 12월 13일 이명복은 마침내 인정전에서 백관의 할애를 받으며 조선 제26대 국왕 고종으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흥성군 이하응에게는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전무후무한 직함이 내려집니다. 바로 왕의 살아있는 친아버지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그동안 대원군이라는 직함은 선조의 아버지 덕흥대원군이나 철종의 아버지 전개대원군처럼 사후에 추존된 경우에만 쓰였습니다. 살아서 대원군의 칭호를 받은 것은 흥선대원군이 유일무이했습니다. 이는 곧 그가 왕을 대신해 모든 국정을 통제할 수 있는 신도 아니고 왕도 아니지만 사실상 조선의 가장 높은 곳에 군림하는 절대 권력자가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권력을 잡은 대원군의 행보는 그야말로 번개 같고 칼날 같았습니다. 그는 안동 김씨들을 향해 곧바로 피바람을 일으켰을까요? 놀랍게도 아닙니다. 대원군은 여기서 또 한 번 소름 돋는 정치적 천재성을 발휘합니다. 매천야록에 따르면 그는 영의정 김좌근을 파직하거나 유배 보내는 대신 그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 십장생도 병풍을 선물합니다. 겉으로는 원로 대신을 예우하는 척했지만 그 이면에는 너희들의 시대는 끝났다.
얌전히 목숨만이라도 부지하고 싶다면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시골로 내려가 노후나 즐겨라. 라는 살벌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원군은 안동 김씨의 핵심 인물들을 서서히 그러나 아주 철저하게 조정해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노론, 소론, 남인, 북인을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인재들을 대거 등용했습니다. 당색을 가리지 않는 파격적인 탕평책이었습니다. 매관매직으로 얼룩졌던 수령 방백들을 모조리 물갈이하고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내게 하는 호포법을 전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던 서원들을 전국에 47개만 남기고 모조리 철폐해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생들이 광화문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반대 상소를 올리자 대원군은 이렇게 일갈합니다. 백성을 해치는 자는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내가 용서치 않겠다. 이 한마디에 조선 팔도의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상갓집 개라 손가락질 받던 남자가 사실은 백성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부패한 기득권과 맞서 싸우는 철의 군주였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가 파랗고 행세를 하며 한양 바닥을 기어 다닐 때 들었던 백성들의 신음소리, 국밥집과 투전판에서 피부로 느꼈던 양반들의 썩어빠진 부정부패. 그 모든 치욕의 시간들이 사실은 대원군이 조선을 개혁하기 위해 준비했던 가장 완벽한 현장 학습이었던 셈입니다. 물론 훗날 대원군이 며느리 명성황후와의 권력 투쟁에서 패배하고 쇄국 정책으로 인해 조선의 근대화가 늦어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경복궁 중건을 위해 당백전을 발행하며 경제를 파탄낸 과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철종 승하 당일 나라를 망치고 있던 거대한 세도 정치의 괴물을 오직 자신의 치밀한 지략 하나로 무너뜨리고 12세의 아들을 왕위에 올린 그 숨막히는 지략과 배포만큼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타임체이스가 준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전율을 일으켰다면 주저하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타임체이스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